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찔했습니다. 시장 네 종목 중에 75%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고요. 떨어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낙폭을 보면 정말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정도의 낙폭 수준이었죠. 자, 일단 주말 사이에 뉴욕장이 그나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AI 반도체 진영의 반등세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락의 추세를 되돌릴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악재의 진정 여부를 놓고 오늘 시장이 AI 반도체 진영을 중심으로 반등을 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 속에서 그래도 안전판 역할을 해줬던 제약 바이오 진영에 대한 새로운 이슈 등장까지도 저희 같이 살펴보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힘이 돼줬던 뉴욕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우리 증시 낙폭이 워낙 깊었습니다. 그 탓에 주말 사이 미국 증시의 반등이 유난히도 더욱 반가웠습니다. 3대 지수 이날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1% 안팎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목요일 미국 증시의 낙폭도 워낙 깊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하루 사이에 바꿔준 것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 안에서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뉴욕 연은 총재는 원래 상시 투표권을 FOMC 내에서 가지게 됩니다. 항상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이 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을 함으로써 핵심적인 참모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날 통화 정책이 다소 제약적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정책 금리를 중립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잡을 수 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윌리엄스가 12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내줬다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12월 인하 가능성은 전날의 39%에서 이날 하루 만에 7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증시가 하루하루 정말 휘청휘청하고 있는 요즘인데 이렇게 변동성을 촉발하고 있는 한 가지의 요인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다라는 주장들이 월가에서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높은 비율로 사용하게 되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이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특히나 기술주를 매도하게 됐다. 그러면서 기술주 급락이 촉발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헤지 펀드들의 알고리즘 매도세를 유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시그널을 보냈고 이에 따라서 CTA 펀드들은 자동적으로 매도세를 부추겼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암호화폐 가격의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말하자면 이는 즉 암호화폐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차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위에 노란색 이 나스닥 지수의 차트이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이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두 가지 차트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주표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빌 에크먼 역시도 최근 이러한 동조화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암호화폐 가격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암호화폐와 혁신 유망주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형 우량주인데 그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조금 불안한 종목들이죠. 최근에는 특히나 오라클과 메타가 그 우려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때 두 번째로 밀리게 되는 종목군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알파벳,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과 같이 현금 흐름이 빵빵한 빅테크주들, 이 후순위로 밀린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부상할 때는 이 첫 번째
자산군이 가장 먼저 빠지고요. 유동성이 다시금 유입될 때에는 역시나 가장 급등하는 폭이 빠른 자산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동성 민감 자산군들의 하락률을 보시면은요, 그 순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이 3에서 40%대 고점 대비 빠졌는가 하면 혁신 유망주들을 모아놓은 ARKK가 20%, 반도체주들 역시나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13%의 고점 대비 하락률, 그 이후로 M7과 나스닥이 8% 안팎의 하락세를 현재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성에 대한 센티먼트를 움직이게 될 남은 재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일단 12월 1일에 연준이 앞서 예고를 했던 대로 QT 종료, 이는 유동성 측면에서 호재로 분명 인식될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셧다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던 재무부의 유동성 주입이 재개된다라는 포인트도 긍정의 재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죠. 만약에 금리를 내려주게 된다면 분명 시장에서도 호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산 순서대로 반등의 폭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강한 반등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M7 종목 가운데에서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이 탄력적인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알파벳은 제미나이 3.0 지난주에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호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쟁 기업인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도 제미나이 3.0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서부터 혹시라도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노바나나 프로가 만든 이미지를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봐도 이게 AI로 만든 이미지인가? 이제 거의 분간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린스픽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수 소식 이후로 겹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이날도 3.5%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밖에는 경기 방어주 혹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죠. 홈디포와 스타벅스 관련된 종목들이 3%가량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장중 변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4% 넘게 급락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수익화 우려가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이날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 여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낙폭을 줄였던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H2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논의 단계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동안은 실적에서 중국 매출이 제외됐었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의 시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2% 중반의 강세였는데 TD 코엔 측에서 가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 가까이 올랐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도 반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표적인 친보수, 친트럼프 성향에 가지고 있는 언론이죠. 폭스뉴스에서 트럼프의 경제 분야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데에 이례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식료품과 의료, 주택, 휘발유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불만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트럼프의 수혜
승리주들이 약세를 보이는가 하면 트럼프의 피해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저격하고 공격했던 피해 섹터는 제약과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헬스케어 ETF의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대비했을 때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선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제약과 헬스케어는 오르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밀어줬던 이 AI 인프라, 암호화폐, 혁신 유망주들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미국 증시 지켜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를 이어갑니다. 일단 뉴욕장이 진정돼서 다행이긴 하나 이것의 연속성을 지켜봐야겠죠. 일단 금요일장은 극악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3% 이상 하락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조 8천억 원의 매도를 쏟아냈죠. 개인들이 이 중에 다수를 받아가며 2조 2천억 원의 매수세,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공방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수 내 변동을 야기하는 것이고요. 요즘 들어 코스피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11월 들어서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3.8% 정도 하락했었네요. 외국인의 매도 다수가 한 80% 정도가 전기 전자 업종으로 집중이 됐고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날 8.7% 밀려났죠. 삼성전자 6% 가까운 하락이었고요.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공통점은 올해 많이 올랐다라는 것과 범 AI 진영의 종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은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로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죠. 이날 있었던 이슈 측면에서 리사쿡 연준 이사의 고평가 자산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밸류를 자극하면서 투매를 불러왔고요. 미국에서 CTA 펀드 알고리즘 매물이 확대되면서 또 추수감사절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뉴욕장의 변동이 커진 것이 국내장에 단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라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주면 좋았을 텐데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관련한 논란 등으로 인해서 AI 진영이 함께 변동을 맞았고요. SK 하이닉스 9%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부 SK 하이닉스 HBM4 재설계 관련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기도 했네요. 외국인의 강력한 하이닉스 중심 반도체로의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과 기관 측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를 좀 담아가는 모습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담은 건 아니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반도체 진영으로 강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쪽은 그럼 무엇일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혹은 일부 테마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 혹은 D&D 파마텍 이런 종목으로 외국인의 수급 유입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로 좀 방어하는 현상이 확실히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이슈로 봤을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대만과 관련한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시다라는 발언 이슈 이후 중국과 굉장히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AI 진영이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의 수급 테마 선택지로서 중국 관련한 소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호텔이나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이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 대비 선전하기도 했었죠. 이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변동은 결국 위험 회피 신호다라는 해석이 많아지고 있죠.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레버리지 손실을 주식을 매도해서 메꾸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이후 환율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자 말씀을 드렸었죠. 엔화는 강세였는데 원화는 또다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영향을 받아가며 외환시장의 변동 또한 커지고 있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1월 들어서 3.3%나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을 겪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1,500원에 대한 불안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울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 속에 시장에서는 극악의 변동이 나왔고요. 일부 투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지난주 정리였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 대 무엇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는 것 같아요. 주식 참여자로서 매수 대 매도가 되든 아니면 반도체 대 바이오가 되든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쪽의 스토리가 일시적으로라도 흔들리게 된다면 이쪽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쪽이 선택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일단 AI 진영은 단기 추세 이탈이 있었어요. 과매도 구간까지 진입됐고요. 시장 심리 위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시도는 이와 동시에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뉴욕장이 그나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 AI 진영의 일부 되돌림이라도 나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포머랠리가 흔들린다면 기댈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는 이 안에서 그나마 시장이 선전하지 않았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 혹은 테마단에서는 로봇 그리고 바이오가 되겠죠.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ABL 바이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한 종목씩 옹기 확산이 있었고요. 저희 시간에 참 많이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코오롱 티슈진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를 받아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테마단에서는 로봇과 재건 쪽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 종목들 SPG 등을 비롯해서 지난주 내에서 관심받는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재건의 키워드로 같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 무엇 대 무엇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점을 모아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볼까요? 일단 긍정적인 것은 뉴욕 증시가 모두 반등을 줬다라는 것은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등장했죠. 뉴욕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아무래도 1년 내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좀 더 관심을 끕니다. 12월 인하 확률이 냉큼 70%대로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술업종에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심에는 알파벳 등이 구글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미나이 3.0부터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이슈 등이 이 종목으로의 관심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있죠. 자, 자산 가격 하락 우려. 리사코 기사의 발언으로 이제 이런 변동이 좀 나타났었는데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AI는 수익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 버블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라고 이야기해준 점이 그래도 일부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검토, 백악관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죠. 일단 엔비디아가 장중에 4%까지 빠지다가 2%까지 상승으로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 한 6% 정도의 반등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상승폭을 줄여서 1% 미만의 하락으로 끝나기도 했네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단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의 변동이 나온 것은
옵션 만기일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정부 측에서 AI 규제 무력화 행정명령을 보류한 점에서 상승폭을 좀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AI 진영의 오늘 회복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정말 가장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 알파벳과 일라이릴리인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BIT 기업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첫 번째입니다. 제약사 중에서는 시총 1조 달러 돌파가 바로 첫 번째인 일라이릴리가 되겠습니다. 1.5% 상승하면서 정말 올해 들어서 35% 오른 정말 세계 가장 강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AbbVie, 머크, 화이자 이런 제약 바이오 진영이 또다시 힘을 냈다라는 점,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라는 타이틀, 제약사 중에 시총 1조 달러 돌파 최초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올해 35% 성장했죠. 상승했죠. 그 상승의 배경에는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성장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 지금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경구용 GLP-1,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자, 확실히 메가 트렌드가 돼가는 쪽은 긴 시각으로 확신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도 11월 방송 내용입니다. 메가트렌드 비만이라는 키워드로 그때 이야기를 해봤죠. 이미 인구의 다수가 과체중이고 과거에는 비만을 그저 약간 게으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질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식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과소평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만이 대사질환을 야기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사망률을 올린다라는 것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GLP-1의 성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죠. 과거에는 위절제술 등의 접근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의 약 효능이 위절제술 수준까지도 발휘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비만 당뇨 치료제의 기대 요소 주가 급등을 보기도 했었죠. 그 중심에는 일라이릴리가 있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의 시총 1조 달러 돌파 이슈 속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릴리와 함께 갈 수 있을 기업들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ABL 바이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올릭스도 릴리 관련한 파트너사입니다.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일동제약, 삼천당 제약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이 중에서 D&D 파마텍은 주말 사이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니 결국에는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일라이릴리처럼 비만의 키워드에서 최초로 정말 완연한 치료제가 등장해 주길 바라게 되는 알츠하이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도 정확한 원인도 치료도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파킨슨, 루게릭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 알츠하이머는 완치 불가능한 상황이죠. 진행을 늦추는 FDA 승인 제품은 단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에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함께 만들어낸 레켐비, 성분명 레카네맙, 그리고 미국의 일라이릴리의 키순라, 성분명 도나네맙이겠습니다. 이 2가지 제품이 그나마 FDA 승인을 받은 진행을 늦추는 제품인데 이들마저도 부작용이 있죠. 뇌부종이라던가요. 이런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말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 3상 결과
임박했습니다. 12월 3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료 쪽으로도 일단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받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의 이 발표 이후에 그러면 정말 임상 승인이 나게 된다면 비만 치료제가 결국 뇌질환 치료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시장의 관심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서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GLP-1 오포글리프론이 알츠하이머 적응증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대치를 더 나아가게 열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왜 D&D 파마텍이 이슈가 됐는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존스 홉킨스 대 의대와 발테드 시퀀스라는 곳이 브레인뱅크 라고 해서 뇌 속을 들여다보면서 뇌 연구를 해서 거기에 AI를 접목하고 이 브레인 문샷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억 개 이상의 뇌세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엔비디아와 빅테크 등과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런 보도였죠. 자, 과거에 2018년도에 이제 게재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 진행 과정에서 GLP-1 수용체가 다수 생성이 되고 그것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사멸시킨다. 그래서 이런 쪽에 GLP-1 치료를 좀 초점을 맞춰봤을 경우 효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D&D 파마텍의 대표와 존스 홉킨스 대 교수가 함께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던 바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발테드 시퀀스가 바로 D&D 파마텍이 대주주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는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도를 살짝 더 높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에 개별 종목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간 톤 다운되고 있다 보니까 개별 특징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만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이오의 분위기가 만약 계속 좋다면 바이오텍과 비만, 당뇨,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알츠하이머 쪽에 지금 다른 종목군보다는 BBB 셔틀의 이제 ABL 바이오 혹은 D&D 파마텍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테마성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미약품이 메쉬 치료제로서도 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메쉬 내에서 사실 관심을 두고 플러스 에로 기대감의 바이오텍 정도로 제약바이오는 압축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섹터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일단 반등을 줄까요? 지난주 후반에 너무나 변동이 컸었기 때문에 뉴욕장의 반등에 동조화되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내는 환율이 너무나 불편하긴 합니다. 일단 뉴욕의 반가운 반등.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앞단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1번은 바이오입니다. 그 중심에는 비만 치료제 혹은 바이오텍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 이슈로 본다면 이소영 의원의 SNS에 바로 내일 배당 분리과세 논의가 된다.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관련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인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악해야 되는 시장의 내용들은요. 수급입니다.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하락 충격, 기술주 매도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진영에서 약간의 안도 반등 정도는 줬는데 워낙 그동안 거세게 변동을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되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CTA 펀드의 기계적인 매물 출회 역시나 미국에서 진정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좀 진정돼야 될 텐데요. AI 관련한 내용 보시죠. 알파벳과 애플이 상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알파벳은 제미나이 3.0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호평받고 돈을 번다라는 쪽에 애플은 AI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는 변동을 크게 보여주고 있죠. 수익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AI 거품론이 어떻게 해소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반도체 진영에 힘이 돼줄 수 있는 뉴스, 만약에 거꾸로라면 또 한 번 힘이 빠질 뉴스지만 엔비디아의 중국 모멘텀, 그러니까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재개 이슈가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HBM 모멘텀, 국내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UBS에서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는데요. 루빈의 모멘텀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일단 급락 나왔던 하이닉스에 좀 낙폭을 줄여 나가고 반등해주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트렌드포스는 D램 재고 기간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족족이 팔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서는 SNS를 통해서 AI5 칩이 거의 완성됐고 AI6 칩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의 이야기를 꺼내들기도 했네요. LS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수익 비율 아직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넘겨주시죠. 이런 AI 진영의 변동이 진정되는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좀 지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AI 진영이 계속 변동을 보일 때는 1순위 당연히 바이오일 거고요. 2순위는 테마단에서 특징주성 종목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일본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었죠. 주말 사이에 거친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계속 심화되고 더더욱이나 한일령이 강화된다면 여행, 화장품, 카지노, 호텔 종목들 지난주 가열차게 오르긴 했었으나 조금은 더 그 시세가 유지될지 보셔야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 미국이 좀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요. 평화협정안에 니네 동의해. 우리 27일까지는 좀 동의해 줄 거라고 믿어 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래서 재건의 키워드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감 환자 증가가 진정되는지 여부 혹은 미국 주파수 재할당 방안이 11월에 어떻게 나오는가 여부 등 좀 더 테마를 자극할 내용들 이 정도 있다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으로 가볼게요. 오늘의 이번 주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요한 것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상장 예정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또 어떻게 시장의 관심을 끌어가는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산이나 원전 쪽에서 협력이 나올까에 대한 일부 기대감 있네요. 때마침 이 상황에서 KB증권이 원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페이지의 보고서를 냈는데 탑픽으로는 한국전력,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오늘 휴장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베스트바이, HP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도 델의 실적이 있죠. HP와 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한껏 오른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완제품 등을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봐야 되고 이것이 결국 치플레이션으로 물가에 대한 자극이 있을지 정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은 네이버와 두나무 이사회 개최 여부가 또 있는 상황이라서 네이버 관련해서도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나마 버틴 건 네이버 한 종목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네이버 주주분들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못 갔었다가 이제서야 버티는 정도여서 추후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가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목요일은 아로마티카가 상장할 예정이고요. 뷰티 쪽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만약 뷰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죠. HD 현대미포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피흡수합병 이슈 있죠. 목요일 제일 중요하네요. 누리호 4차 발사, 11월 국회 본회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있을 거고요.
이날은 근데 밤에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휴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우크라이나 서명 희망일이 바로 27일이기도 하죠. 금요일에는 마마 어워즈,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확장된다면 엔터의 모멘텀일 것이고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28일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속 이슈들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대피처를 마련할 수 있는 브리핑을 최근 들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값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의식주 같은 기본에 충실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음식료주라든지 통신주 등 경기 방어주를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 배당, 순환매라는 3박자가 모두 다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음식료 섹터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다시 한번 K푸드를 향한 관심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양식품과 농심, 롯데웰푸드 같은 대표적인 이 K푸드 관련 종목들을 모두 다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또 10월 30일, 10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흔적이 남고 있습니다. 또 농심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동반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고 5거래일 연속 사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외국계 창고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가 담았다는 점, 그리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10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겠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2026년 K푸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짚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증권에서 음식료 업종을 향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새롭게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2026년에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료 섹터는 주요 이익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건데 판매량의 관점에서 살펴보신다면 낮은 기저와 소비 심리 회복, 완만한 물가 안정세, 그리고 중장기적인 금리나 기대감이 맞물리게 되면서 일단은 내수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출이 조금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이 국내 증시에서 음식료 업종이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해외 판매량이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라면을 중심으로 해외 볼륨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인상했던 품목 가격 인상 효과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가격 인상 효과가 2026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해외 매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삼양식품을 꼽았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농심과 롯데웰푸드를 꼽았는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한 줄 요약으로 먼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판매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죠. 해외 판매가 아무래도 이 K푸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보니 어떻게 점쳐지고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국내 가공식품 수출액 올해 이 수치를 살펴보시면 라면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그리고 2025년 월 평균 수출액을 살펴보시더라도 1억 2천만 달러, 한화로 환전했을 때는 1,775억 원까지 확대가 됐다는 점도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YOY로 봤을 때 23%나 성장했다는 점도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라면이 중심에 있는 것은 맞지만 라면뿐만 아니라 이제 스낵 종류 쪽에서도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거 있겠죠. 핫도그, 과자류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의 수출액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조명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결국에는 해외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내수 소비도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까지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돋보기 해보겠습니다. 불닭 신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닭 신화하면 삼양식품이 되겠죠. 삼양식품, 증권가에서 다시금 눈높이를 올려잡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185만 원으로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8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 차트 확인해 보시면 166만 원대에서 그때까지 오르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120만 원대까지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꾸준히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138만 원까지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180만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4% 넘게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점쳐지고 있죠. YOY로 봤을 때 62%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삼양식품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1월 19일에 나왔던 공시와 미국 시장, 자사주 처분이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모멘텀이 될 텐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왔던 공시, 중국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중국 공장 투자 계획을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6개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8개 라인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 캐파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캐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도시 침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50%였는데 한 분기 만에 60%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27년 내년이 아니죠. 27년 1분기부터 이제 중국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한 것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던 만큼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잘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67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21억 달러, 그리고 지금 흥행하고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9억 달러인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을 이렇게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볼 수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K푸드 그리고 삼양식품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살펴볼 텐데 메인스트림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마트 같은 경우에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불닭볶음면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되면서 관세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제 메인스트림이 아니더라도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도 앞으로 입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처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안심해도 괜찮은 것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추가 공장 투자를 위한 행보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농심 쪽으로도 눈높이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60만 원으로, 현대차증권에서는 5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도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미국의 판매량이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격 인상을 바탕으로 별도 이 전년 대비의 증익폭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라면, 툼바 11월 미국 메인스트림에 추가적으로 입점이 될 것이라는 계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법인에서도 지금 상당히 행보를 잘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롯데웰푸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라면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삼양식품과 농심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롯데웰푸드 쪽으로도 이제는 정말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롯데웰푸드의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성장에 이어서 해외 사업까지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다 이렇게 성장률이 견조하게 찍히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코코아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많이 털어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초콜릿 시장 점유율 37.2%로 1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이쪽 롯데웰푸드 쪽으로 가장 좋은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과 공장을 가동한다,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내년 성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빼빼로에 대한 첫 해외 생산 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료주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맛있는 수익이 찍힐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는 어질어질했습니다. 뭐 하락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조정에 대한 각오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날들이 이어지니까 솔직히 알고마자도 아픈 그런 매였는데요. 외환시장도 불편하고요. 그나마 뉴욕장은 반등을 준 점 반갑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환율은 계속 뭐 이렇게 모양을 주고 있으니까요.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만 금요일 날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웃고 엔비디아의 우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었거든요. 금요일 아침 새벽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서는 9월달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데이터를 보고 있었을 때 뭐 긍정적인 쪽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고용자 수는 늘었기 때문에 양쪽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를 넘었던 금리 인하감이 30%까지 추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락할 때 금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앞서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의 하락은 금리가 아니었죠. 30% 하락했었던 기대감이 오히려 올라왔었던 상황이었는데 핵심의 내용은 엔비디아의 분기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안 그래도 마이클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AI 버블론을 얘기하고 채권은 서로 막 찍어대고 있고 오라클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불안했던 심리에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해서 아유 다행이다 하고 박수를 쳤는데 보고서를 까보니 재고가 많고 매출 채권이 많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고가 많다는 거. 너네 품절이라며 그런데 재고가 많으니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가이던스 믿어도 돼? 제가 가이던스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이던스 믿어도 돼? 두 번째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쉽게 말하면 외상입니다. 외상. 야, 니네 산업이 그렇게 발전한다던데 돈을 못 받았네 너. 외상? 이거 맞아? 너 이거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그런 그림 아니야?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이 보고서를 까보니 진짜로 버블론 아니야? 그래서 금요일에 하락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이 많이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금리나 후퇴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밀렸지 핵심, 외국인의 매도 핵심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 투톱이었지 않습니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큰일 났다. 젠슨항이 이것에 대해서 좀 노골적인 변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뭐 엔비디아의 변명한 CFO가 또 이야기도 했고 시장에서는 그 이유를 열심히들 미국 월가에서는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재고는 부품 재고가 많은 것은 납득이 되죠. 워낙 수주가 많으니까 부품은 당연히 재고가 늘어야 되죠. 완성품 재고도 있었는데 이 완성품 재고는 블랙이라는 거야. 앞으로 지금 수주가 나갈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창고의 일부 물량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외상인데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매출 또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매출 채권은 자연스럽게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늘어나는 것은 납득이 되죠. 그러면 이게 건강한 외상이냐 아니면 돌려막기 외상이냐라고 봤었을 때 외상을 갚는 기한이 있어요. 과거에 54일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53일, 49일에서 53일로 줄었거든요. 이 뜻은 돈을 이전에 있었던 빌려갔던 물건부터 가져갔던 기업들이 빨리 갚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량이 빨리 필요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실 이 뉴스가 보고가 됐었을 때 진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고가 쌓여 있다면 재고 순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생산자가 직격 타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일 텐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론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반등에 못 미쳐서 아직은 아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믿어도 되는가 아닌가? 금리도 아직은 불편한 데나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론이 반등을 줘서 오늘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시장은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논리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월가에서 해명했었던 이 논리라고 한다면 이번 사이클에서의 조정은 반도체에 좀 기회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것이 진짜로 기회로 확인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 발표에서 분기 보고서를 까보고 싶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네요. 두 번째, 소부장이 흘러내렸거든요. 소부장이 흘러내린 데에는 어쨌든 소부장은 제가 장기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기회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으로 보고는 있지만 소부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1월달 실적 발표.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금리 하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변수도 있단 말이에요. 환율이 지금 일본이 경기 부양책한다고 200조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200조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엔화 약세죠. 엔화 약세는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결과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환율은 계속 불편한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는 맞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로운 시간의 텀을 두고 기회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음 확인까지는 이벤트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더 시간을 갖고 패닉셀링에 동참할 필요는 없겠죠?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맞아요. 또 10% 빠지면은 그때 팔 거리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평선 추세선을 막 지키고 있을 때는 이제 장이 좋을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 시장에서는 깨고 가는 게 오히려 금리도 깨졌으니까 어쨌든 투심도 한번 망가졌기 때문에 깨진 이후에 이제부터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나중에 봤었을 땐 이때 판단이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부터는 좀 예의주시하지. 그럼 소부장을 산다면 뭘 사야 돼? 만약에 이런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같이 올랐다가 이번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을 먼저 와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테스, 원익 IPS라든가 네.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라는 종목들을 일단은 앞단에다 둘 수 있는 소부장군의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시장 속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전략. 일단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의 여러 의구심을 결국에는 납득시켜줬던 우리의 납득이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우리를 조금 더 AI 성장의 확신을 심어주며 끌고 가줄 수 있을지 추후 지켜보면서 일단은 그래도 중립 이상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무튼 다시 엄청난 주도력을 보여주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쳐본다면 그 가운데서 시장에서 편안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바이오 쪽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확률이 뉴욕 연은 총재 발언으로 12월 이렇게 한껏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스토리 등을 기반에 두고 저희가 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비만, 당뇨, 바이오텍, 메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알츠하이머 종목들까지 시장의 관심 권역에 다시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 어떻게 할까요? 시총 상위 순으로 보시죠. 기승전 시총 상위 순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나오고 나서 제가 바이오 특집처럼 종목만 큰 시간의 맞아요. 분량을 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방송 끝나고 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것이 좀 쉬었을 때 드렸어야 시청자분들도 듣기가 편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안 죽습니다. 바이오가. 금리고 뭐고 상관없어요. 지금 한국 시장의 주도는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것은 지금 시장의 불편한, 지금 시장이 꺾이네 많이 하는 것은 AI 버블인데 우리는 그거 무슨 일 있어? 지금 바이오 버블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다음 타자는 누구이냐라는 것만 불이 나게 찾고 있는 것이 바이오 섹터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로 봤었을 때 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ABL 바이오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죠.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캠, 올릭스, 에스티파, 모스코테, 오름테라퓨티스 등등 언제든지 내가 다음 타자가 된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죠. 코오론틱, 슈진, 케어젠 등이 돌파 랠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뭐 종목이 뭐가 좋네요, 어쩌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제 돌파 랠리가 시작되고 있으니 다음 타자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안에서 또 삼성 에피솔딩스 상장일이잖아요. 중요하죠. 이 부분이 핵심 관심입니다. 저한테 관심이 매우 많은데 일단은 코스피바이오는 조금 쉬었거든요. 쉬어가서 코스피바이오 여전히 ING인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 SK 바이오팜 등등 여전히 기회로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는 이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일단은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시총 분할했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알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시총이 56조인데 이거 밸류 따지면은 85조, 낮게는 높게는 95조, 100조 얘기하는 증권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예요. 셀트리온과 좀 비슷하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분할됐었을 때는 이제 30조 정도 이제 분할 가치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비교 분석했었을 때는 한 12조인데 과잉으로 분할된 느낌이 있다라고 시장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논리로만 따지면 오늘은 바이오 에피스 하한가, 바이오 로직스 상한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금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바이오 에피스 갖고 있는 것이 뭐 ADC 플랫폼, 이중한체 펩타이드 앞으로 보여줄 것이 정말 많고 지금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그동안 너무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셀트리온과 비교됐었던 비교군이 거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로직스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성장적인 측면에서 글쎄 오늘 하루는 수급 논리가 다 하겠지만 이후로는 좀 지켜볼 만한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제약바이오 ING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삼바와 삼성 에피솔딩스의 흐름이다.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둘 다 오케이라는 쪽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차장님의 이렇게 고급진, 귀한 전략을 제가 너무 심플하게 정리해버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갈까요? 재건 좀 살짝 얘기하고 싶은데 중일 테마 하려다가 재건으로 그냥 여쭤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이 27일까지 너네 사인해라는 우크라이나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돈바스도 뺏기고 무기도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쉽게 사인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측에서는 11월 27일까지 합의를 해보자. 근데 뭐 말이 돼야지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는 땅 다 뺏기는 데랑 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땅을 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10년 동안 지켜줄게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유럽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카드 속에서 알고 있어. 그래서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이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11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금 협상안으로 내준 카드는 러시아 측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카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바지 유럽 국가들의 사실 유럽도 좀 궁지에 몰리긴 했어요. 겨울 때마다 에너지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유럽 측에서도 편할 수 있다라는 점과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무엇을 붙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11월 27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밑 작업도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지금 시장이요. 좀 테마를 찾고 싶어하는 시장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테마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11월 27일이라는 기한이 이때 안 되면 트럼프가 초강수를 들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테마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옳은 것도 전혀 없고요. 뭐 금요일에 전진건설 로봇이 조금 움직였었죠. 대동기어라든가 HD연설기계, 뭐 현대에버다임, TYM 이런 종목들 일단은 눈여겨볼 만한 정황적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프리마켓에서 올라가는 뭐 재건주들이 좀 보입니다.
두산바켓, 대동기업,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 현대 에버다임 이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일단 재건의 이슈, 현대 엘리베이도 그렇고요.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테마단의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오늘 네이버 얘기해 주신다고요. 지난 금요일 네이버는 버텼습니다. 여기에 의미 부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답답하게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네. 네이버를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좀 장기적인 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6일이죠. 이제 두나무 합병 비율이 공개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두나무 측은 우리가 불리해, 네이버 측은 우리가 불리해. 서로 주주들이 약간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걸 허가해 줄 거냐. 그런데 정부 측에서 금가 분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통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같이 합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변했다 이런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밀어줄 스탠스가 좀 어쨌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합병이 된다면 뭐가 좋네, 뭐가 유리하네 이거보다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진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지 지금 당장 누가 좋대 나쁘네 저는 이런 판단으로서 지금 네이버의 매수 추천이 매수 추천에 관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보면은요. 반도체 팔아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팔아서 알파벳 지금 알파벳이 시장 대장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알파벳이 여기까지만 말씀. 아직 알파벳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이버가 한국이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버하는 느낌은 있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의 AI를 통한 무언가를 치고 나갈 때 플랫폼에서는 사실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또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이벤트도 있고 미국의 지금 자금의 흐름 분위기도 그런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롱텀 플레이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함정남 차장의 시각, 뉘앙스 전달받았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